인생이 남긴 흉터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인내에 대한 이야기. 자기 절제라는 강력한 힘과 열정의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에 관한 로맨스입니다. 박서연은 산산조각 난 심장의 폐허 위에 세워진 요새 같은 여자였습니다. 뇌성마비를 앓는 아들을 축복이자 시련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나약했던 남편에게 버림받은 미혼모였죠.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전쟁과도 같았지만 어린 아들 민준의 미소는 그녀를 이끄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저택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라는 제안은 마치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업무에 몸과 마음이 산산조각, 난 집주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로운 파수꾼처럼 바다를 굽어보는 언덕, 꼭대기에는 엘리시안 하우스라는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그저 거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통유리 벽과 끝없는 수평선을 향해 열린 발코니 등 대담한 건축 양식은 저택의 우아하면서도 깊은 우울함의 아우라를 더했습니다. 그곳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습니다. 메인 발코니에 서 있는 35살의 강태민은 모순으로 가득 찬 조각상 같았습니다. 거장이 빚어낸 듯한 아름다운 얼굴과 뚜렷한 이목구비, 가만히 있어도 근육의 힘이 느껴지는 몸을 가진 그는 이 고독한 성의 왕이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잿빛 눈동자는 바다에서 마주하는 해와 달을 영원히 서로를 감싸 안지만 자신에겐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킬 뿐인 그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죠. 짭짤한 바닷바람은 위안이 되지 못하고 타이어의 날카로운 마찰음과 뒤틀린 금속 냄새, 그리고 그의 삶을 산산조각낸 그 끔찍한 충격의 기억만을 메아리처럼 되살릴 뿐이었습니다. 물리치료, 간섭하기 좋아하는 친척들, 가짜 희망이나 심어주는 의사들, 그는 턱을 굳힌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 그의 자존심은 저택 아래 절벽만큼이나 높았고 그의 고집은 부상만큼이나 그를 휠체어에 단단히 올가매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저택의 차가운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박서연의 반지하 집은 비록 소박했지만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투쟁과 회복력을 지켜본 그 낡은 벽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들 민준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뇌성마비와 싸우는 아들의 하루하루는 누구라도 지치게 할 만한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서연에게 아들의 작은 발전 하나하나는 그녀의 영혼을 채우는 승리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꿈, 거의 집착에 가까운 소원은 아들을 위한 특수 휠체어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탐험할 수 없었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창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경제적 현실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은 부엌에서 민준의 아침으로 야채죽을 준비하다가 아들의 불규칙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방으로 달려가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려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꽹크냐 아가,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아들을 부드럽게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를 본 아들의 눈이 반짝였고 병 때문에 약간 비뚤어진 그 미소는 서연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죽 먹고 할머니랑 운동하자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아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가볼 수 없는 모든 장소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의 정적을 깨며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직업 소개소 직원의 목소리는 그녀의 구원이 될지도 모를 일자리를 알렸습니다. 최근 사고를 당한 백만장자의 저택에서 일할 임시직이었죠. 월급 액수를 듣는 순간 그 돈이 단순히 생활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꿈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서연의 눈은 새롭고 맹렬한 결심으로 빛났습니다. 월 300만 원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새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버는 돈의 거의 5배였습니다. 6개월이면 특수 휠체어를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년이면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수도 있겠죠. 그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민준을 돌봐주실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서연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백발의 머리와 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진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 내 딸. 이 일은 축복이야. 하늘이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산 단정한 유니폼 2벌이 든 유일한 가방을 들고 그녀는 미지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엘리시안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 웅장함에 서연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전자게이트가 천천히 열리자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드러났고 대리석 분수는 완벽한 홀을 그리며 물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문은 하늘에 닿을 듯한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육중한 원목문에는 서연이 잡지에서나 보았던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에 신중하고 유능해 보이는 김 집사였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으며 한낮임에도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서연 씨. 저를 따라오시죠. 그는 서연을 조용한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햇빛마저도 어둠을 침범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벽에는 서연이 가치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어두운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카펫이 그녀의 발소리를 삼켰고 공기 중에는 화학적인 청소 용품 냄새와 값비싼 남성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태민 회장님은 조금 특별하신 분입니다. 김 집사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생활을 중시하시죠. 환자 취급받는 걸 싫어하십니다. 동정은 받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지만 고개를 굳건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사님. 사무실 옆 작은 응접실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태민은 창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실루엣은 바다의 빛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돌려 그녀를 마주했을 때 서연은 그 잿빛 눈동자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고 모든 생각과 약점을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은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인 채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강인한 턱, 얼굴에 남성미를 더하는 까칠한 수염, 그리고 흰 셔츠 아래 팽팽하게 긴장된 넓은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건조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명령을 쏟아냈습니다. 빵 정리, 식사 준비, 모든 걸 흠잡을 데 없이 유지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동정은 필요 없어. 연민의 눈빛도 필요 없고 날 유리처럼 다루지도 마. 알아들었나?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의 무게를 느끼며 서연은 어깨를 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지친 어머니를, 밀린 공과금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과소평가되고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를 놀라게 할 만큼 단호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동정하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왔습니다. 제 의지는 회장님이 상상하시는 어떤 장애물보다 강합니다. 이미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존중은 동정이 아니라 프로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찰나의 순간 태민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눈앞의 여자를 다시 평가하는 듯 했죠. 두고 보지. 그가 할 말은 그것뿐이었고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저택에서의 첫 며칠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태민이 요구하는 그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콜롬비아산 진한 원두커피 설탕 없이 특정 도자기 찻잔에 담아서 그리고 그의 약들을 작은 용기에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집의 모든 방을 청소하고 다림질을 하고 영양사가 남긴 엄격한 식단과 기호 목록에 따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태민과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곧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태민은 극도로 세심했습니다. 그림이 1mm라도 삐뚤어져 있거나 방 온도가 이상적인 온도보다 0.5도 높거나 음식의 간이 전날과 미세하게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거 틀렸잖아. 그는 서연이 보기에 완벽한 것을 가리키며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하고 수정하고 배웠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민준의 휠체어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날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서재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태민이 넘어진 휠체어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책들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죠. 그는 높은 책장에 손을 뻗으려다 균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재빨리 다가갔지만 그녀가 그를 만지기도 전에 그가 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서연은 손을 뻗은 차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분노와 좌절감에 뒤섞인 불타는 수치심을 보았습니다.
한때 기업을 이끌고 세계를 여행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남자가 이제는 책 한 권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시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목소리에서 동정심을 뺀 채 그저 사실을 말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여기서 나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 넘어지면서 팔이나 다리를 부딪혔을 겁니다. 회장님,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좌절하고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회장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이 도움을 수락하실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다치신 분을 바닥에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근처 안락의자에 앉아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태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죠.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그는 패배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도와줘. 서연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휠체어를 제대로 세운 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놀라운 힘으로 그가 다시 앉는 것을 도왔습니다. 발판을 조정하고 그가 편안한지 확인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 그는 거짓말을 했지만 서연은 그가 왼쪽 팔을 움직일 때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음 가져올게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냉찜질 팩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의 팔에 조심스럽게 그것을 대주었고 이번에는 태민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의사가 정기 검진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 있을 때 태민의 방에서 언성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강태민 씨,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고집이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물리치료 세션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상활동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면 영구적인 근위축이 올 수 있습니다. 당신 몸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특정한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남은 인생을 이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고 싶습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태민이 쏘아붙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관할 바 맞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당신의 주치의였어요. 당신이 자라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진료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해요. 뒤이은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들키기 전에 자리를 떴지만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은 태민의 생일이었습니다. 36번째 생일.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다 우연히 그 날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정성껏 만든 작은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하고 중앙에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일이라면 서연은 케이크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죠. 태미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생신이시잖아요, 회장님. 그래서 필요 없어. 그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 서연은 케이크를 손에 든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촛불은 계속 타오르며 천천히 촛농을 떨어뜨렸습니다. 있잖아요, 회장님. 제 아들이 5살 생일을 맞았을 때 저는 파티를 열어줄 돈이 없었어요. 먹을 것을 살 돈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식빵 한 조각에 설탕을 뿌리고 녹인 초콜릿으로 그림을 그려서 초 하나를 꽂아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받은 것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아는 건 말이에요. 그녀는 케이크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드시고 싶지 않으면 안 드셔도 돼요.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실까봐 여기 두고 갈게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방을 확인하러 갔을 때 서연은 케이크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꺼진 초는 빈 접시 옆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그녀가 자는 손님용 방의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김 집사였습니다. 서연 씨,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가운을 걸치고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그의 방에서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심하게 떨고 있는 태민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거의 보라색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고열에 시달리셨습니다. 김 집사가 걱정스럽게 알렸습니다. 병원에 가시라고 설득했지만 거절하셨어요. 서연은 침대로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 같았죠. 회장님, 지금 당장 해열제 드셔야 해요. 이미 먹었어. 그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효과가 없어. 그럼 냉찜질을 해야겠어요. 서연은 김 집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집사님, 수건이랑 찬물 담은 대야 그리고 얼음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도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김 집사가 나가는 동안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태민이 눈을 뜨고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취약한 상태에서는 그의 모든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프고 두려움에 떠는 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온몸이 쑤셔. 열 때문이에요. 괜찮아질 거예요. 김 집사가 물품을 가지고 돌아오자 서연은 냉찜질을 시작했습니다. 태민의 이마, 목덜미, 손목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죠. 그녀는 능숙하면서도 그가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했지만 그 접촉은 부드러웠습니다. 열을 내리려면 샤워를 하셔야 해요. 그녀는 몇 분 후 말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꼭 필요해요. 태민은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이 역력했습니다. 셰, 지금은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서연은 내면의 압도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깊은 당혹감을 느끼며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사님 없이 우리 둘만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할게요. 괜찮으시죠? 태민은 너무 약해서 논쟁할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침대에 앉는 것을 돕고 조심스럽게 욕실에 있는 특수 목욕 의자로 그를 옮겼습니다. 잠옷 상의를 벗기는 것을 도울 때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최근 체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복근과 탄탄한 상체가 드러났죠. 그녀는 너무 많이 보지 않으려고 오직 임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의 몸을 타고 흐르며 근육의 윤곽을 감쌀 때 아들을 돌보는 고된 일상에 익숙해진 서연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그의 피부를 어루만졌습니다. 민준을 돌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태민은 성인 남성이었고 그의 몸은 연약함 속에서도 남성성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넓은 어깨, 단단한 등, 가슴을 스펀지로 닦으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손길에는 상충하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강요된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동시에 병중에도 여전히 강하고 당당한 그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조용한 감탄. 미안하군. 그녀가 그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씻겨주어야 했을 때 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가끔은 도움이 필요해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서연은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심스럽게 말리고 라디에이터에 데워둔 깨끗한 잠옷을 입힌 뒤 새 시트가 깔린 침대로 돌아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묽은 야채죽을 끓여 민준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거의 모성애에 가까운 부드러움으로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한 숟가락만 더요. 그렇죠. 회복하시려면 드셔야 해요. 태민의 평소 거만하고 권위적인 시선 뒤편에서 연약함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 주위에 쌓아 올린 자존심과 거리감에 잠시나마 도전하는 섬광이었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서연은 숟가락을 든 채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나 존엄성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회장님. 최악의 순간에 있을 때조차도요. 어쩌면 특히 그런 순간에요. 그녀는 그에게 한 숟가락 더 떠먹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저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돌보는 입장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 지침, 무력감을 알아요. 그 누구에게도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아침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집에서 만든 죽과 희망의 향기 속에서 그들 사이에 새롭고 섬세한 무언가가 싹 텄습니다. 손길과 침묵 사이에서 그들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는 저택의 친밀함 속에서
몸짓과 시선으로 조금씩 쌓아 올려지는 감정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도착했을 때 태미는 이미 안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열은 상당히 내렸죠. 이 의사는 환자를 진찰한 후 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태민과 서연 사이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까다로웠고 여전히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새로운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무례한 남자를 넘어 그 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성과 정체성에 엄청난 상실과 씨름하며 두려워하는 한 인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 치료사와 함께 일주일에 3번 열리는 태민의 물리치료 시간 동안 서연은 보통 부엌에서 자신의 일과 민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용한 꿈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교적 평온한 순간을 이용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엄마, 밥은 잘 먹었어? 약은 다 챙겨 먹었고? 치료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은 했어? 어느 평온한 오후 볶음 요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히는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소식을 전하는 어머니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온 떨리고 절박한 목소리는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딸아, 민준이가 지금 심한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 토하고 경련이 멈추질 않아. 1시간도 안 돼서 벌써 3번째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애가 파랗게 질렸어. 빨리 와, 제발. 순간 서연의 세상은 그 전화 한 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민준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일 모든 것을 잊고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유니폼 차림 그대로 그녀는 아들의 건강에 대한 공포로 머릿속이 하얘진 채 심장이 가슴을 뚫을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태민이나 김 집사에게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첫 번째 버스를 타고 다른 버스로 갈아탄 뒤 지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더 빨리 가달라고 애원하면서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창백하게 누워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으며 여전히 가볍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왔구나. 간호사인 옆집 아줌마가 와서 도와줬는데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대. 서연은 아들을 팔에 안았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한 이웃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의 기다림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줄에서 3시간, 민주는 작은 경련을 일으켰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그를 진찰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은 밤새도록 병원에서 초만원인 복도에 놓인 민준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작은 손을 잡고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나지막이 불러주며 그가 괜찮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침 7시 약물로 안정을 찾은 민준이 마침내 깊이 잠들었을 때 서연은 저택과 자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버지에게 민준을 맡긴 후 지칠 대로 지친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엘리시안 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적대적인 기운이 감도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태민은 정문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강철 같은 시선은 더욱 차갑게 굳어 보였습니다.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김 집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발밑에 대리석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태민은 서론 없이 선고했습니다. 당신 해고야.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건 없어. 당신은 아무런 통보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어. 음식은 불 위에 올려둔 채로 물리치료사가 도착했는데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었지. 내가 직접 기어가서 문을 열어야 했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로 위장한 상처와 걱정. 제가 잘못한 거 알지만 짐 싸서 나가. 그는 휠체어를 거칠게 돌리며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리석 복도를 따라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늘씬한 금발의 여성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오만한 자신감 가득한 몸짓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몸의 모든 곡선을 강조하는 딱 붙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손목에서는 값비싼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 서연은 그녀가 신용카드 사건의 그 여자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노크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마치 서연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지나쳐 태민의 방으로 직행했고 벽을 울리는 단호한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닫는 소리는 마지막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억울함과 절망감에 휩싸인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지친 밤, 민준에 대한 두려움, 아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희망이었던 직장을 잃은 좌절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직원용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몸을 뒤흔드는 흐느낌을 헛되이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 광경을 점점 더 불편한 심기로 지켜보던 김, 집사가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서연씨? 그녀가 문을 열자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붉고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그는 예상치 못한 타정함으로 물으며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끊어지는 흐느낌 사이로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너무 심한 발작을 일으켰어요. 간질 발작이 연달아 경련을 멈추지 않고 온몸이 파랗게 질렸어요. 아들을 잃는 줄 알았어요, 집사님. 제 아들이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잊었어요. 제가 일하는 중이라는 것도 연락해야 한다는 것도 잊고 오직 아들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밤새 입원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직장을 잃었고 아들 휠체어를 사줄 수도 없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집사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들었고 그의 심각했던 표정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까?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잖아요. 저는 저런 여자랑 경쟁할 수 없어요. 저 여자 좀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그 여자분은 김 집사는 목소리에 경멸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보통은 돈이죠. 회장님은 지금 약해져 있고 그녀는 그걸 알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아버지처럼 손을 얹었습니다. 그분께 진실을 말씀드리세요. 당신의 입장을요. 성격은 까다롭지만 공정한 분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한편 호화로운 침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문이 닫히자마자 태민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그에게 키스하며 손으로 그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아, 태민씨,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그때 싸운 거 정말 바보 같았어.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태민은 거의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키스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가던 서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만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아는 서연은 책임감 있고 헌신적이며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라가 마침내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을 때 그녀는 한때 그를 매료시켰던 그 녹색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줍은 척 꾸며낸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순간을 깼습니다. 저기 태민씨, 내가 항상 모든 일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거 알지? 그리고 이제 당신이 회복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 좀 해봤는데 혹시 신용카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며칠만. 태민은 갑자기 키스를 멈추고 그녀를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그의 눈에 있던 온기는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게 돈이었어? 또 여자는 변명하려 애쓰며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가게에서 예쁜 옷들을 봤는데 당신이 내가 입은 모습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당신은 항상 내가 당신을 위해 꾸미는 걸 좋아했잖아. 그리고 내 카드는 한도가 꽉 차서 나가. 그는 혐오감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태민 씨, 진심은 아니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함께한 시간?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온 사고 후에 딱 한 번 나를 찾아왔어. 단 한 번, 그것도 돈 빌리러. 내가 누군가가 가장 필요했을 때 넌 사라졌지. 그리고 이제 와서 내 돈이 탐나서 몸을 던지는 거야? 역겨워.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 그의 날카로운 말에 유라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격분한 그녀는 값비싼 핸드백을 집어들고 극적인 제스처로 머리를 뒤로 넘기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와 아직 부엌에 있던 김 집사와 서연을 지나쳤습니다. 절대적인 경멸을 담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뭘 봐, 이 판푼이 하녀들아?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녀는 벽의 그림들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공기 중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김집. 사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는 척하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서 말씀드리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몇 분 후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서연은 태민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뚫어와. 그가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는 아직 이전의 논쟁으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눈가는 아직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결심을 굳힌 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거대했고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태민은 딸린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굴욕,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딱 저요.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놀랄 만큼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말하는 건 나예요.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요? 당신만 문제가 있다고? 당신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럼 제가 진짜 힘든 인생이 뭔지 알려드리죠. 태민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인생이 절망적인 거 알아요. 서연은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걸 잃었고 다시는 되찾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 백만장자님아. 나한테도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다고요. 전 남편은 특별한 아이의 아빠가 될 용기가 없어서 날 버렸어요. 아기가 뇌성마비라는 걸 알자마자 임신 8개월인 나를 혼자 내버려 뒀다고요. 그는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요.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눈물이 이제 그녀의 얼굴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뇌성마비를 앓는 제 아들은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해요. 혼자 밥도 못 먹고 혼자 목욕도 못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조차 못해요. 그리고 나는 내 비참한 월급 한 푼 한 푼을 모아서 그 빌어먹을 특수 휠체어를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희생하고 조용히 고통받고 쓰러질 때까지 일한다고. 서연 씨,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아직 공사도 다 끝나지 않은 집에 살아요. 벽에는 누수가 있고 비가 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라고요. 나는 매일 10,000원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밤 10시에 돌아와요. 오직 여기까지 와서 당신을 돌보고 당신의 나쁜 기분을 견디고 당신의 불가능한 요구들을 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결국 내가 감히 응급 상황을 겪었다는 이유로 해고나 당하고. 설명하게 해줘. 아니요. 이제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게요. 내 아들이 너무 심한 간질발작을 일으켜서 내가 그를 잃는 줄 알았다고요. 1시간에 3번이나 경련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파랗게 질리고 숨을 멈췄다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 아들한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절망에 차서 전화해서 아들이 죽을 것 같다고 했을 때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달렸다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인생이니까, 내 전부니까.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잃느니 차라리 1000개의 직장을 잃겠어요. 태민이 다가오려고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애는 건강보험도 없어요. 나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열악한 공공의료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내 아들은 병상이 없어서 병원 복도에 있는 침대에 입원했어요. 복대. 나는 밤새도록 그 애 곁을 지켰어요. 숨 한 번 한 번이 마지막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감히 내가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나를 해고해요? 서연 씨, 제발 당신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럼 하루만 나랑 자리를 바꿔요.
내 삶을, 내 현실을 살아보라고요. 당신 아들이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걸 봐요. 적절한 치료를 해줄 돈이 없는 절망감을 느껴봐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내는 동정의 시선과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당신 앞에서 닫히는 문들을 마주해 보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와서 당신 인생이 힘들다고 말해요. 뒤이은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방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는 듯했습니다. 태미는 창백했고 눈은 커졌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복에 전념하면 일시적일 수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당신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끔찍한 남자가 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돈도 있고 의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나아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어요. 내 아들은 결코 완전히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의 뇌성마비는 영구적이에요. 하지만 그 애가 매일 뭘 하는지 알아요? 웃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서 나를 보고 웃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기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녀는 나가기 위해 돌아섰지만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민을 보았습니다. 네, 저는 떠날 거예요. 하지만 고개는 똑바로 들고 갈 겁니다. 저는 내 아들을 무엇보다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전사로 만들죠. 그리고 당신은 어떤 전사가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해요. 싸우는 전사 아니면 포기하는 전사. 고통과 결의의 참폭언을 쏟아낸 후 서연은 등을 돌려 문을 닫고 나갔고 방 안에는 어리둥절하고 완전히 침묵에 잠긴 태민만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다리마저 불태워버렸다고 느끼며 절망에 빠진 서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김 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복도에서 다 들었습니다. 회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그녀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자, 한 잔 드릴게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아직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특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민이 저택의 다른 층으로 쉽게 이동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태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울었다는 것을 서연은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이제는 충격과 후회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집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김 집사님,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정원으로 물러났습니다. 부엌에 단둘이 남게 되자 태민은 휠체어를 조종해 서연의 정면에 섰습니다. 몇 초 동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당신 아들에 대해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요. 내 자신의 고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당신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찻잔을 감싼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신 말이 모두 맞습니다. 나는 끔찍한 인간이 돼버렸어요. 이기적이고. 내 주변의 고통에 눈이 멀었죠.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나는 잠시 다리의 움직임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정체성을 잃었어요. 나는 산을 오르고 마라톤을 뛰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강태민이었습니다. 갑자기 계단 하나 오르지 못하는 강태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나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수 있어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동안 당신 아들은 그는 너무 감정이 벅차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여기서 일해주세요. 제발. 내가 당신이 필요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끔찍한 행동을 만회할 기회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특수 휠체어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요.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요. 서연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니요, 회장님.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만 합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이건 옳은 일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서연 씨,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세요. 잠시 망설인 끝에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수 속에서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훨씬 뛰어넘는 계약이었죠. 그것은 둘 중 누구도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이미 그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강력하게 자라나고 있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서연은 자신의 일을 마쳤습니다. 태민의 방을 정리하고 시트를 갈고 그의 약을 정돈했습니다. 방은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물러가기 전에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신가요? 태민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한 여자가 돈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당신을 한 인간으로 거의 보지 않고 오직 얻을 수 있는 것만 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연은 다가가 근처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미 많은 고통을 겪고 그 고통으로부터 배운 사람의 평온함으로 그건 그 여자가 당신이라는 사람보다는 당신의 돈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꿈, 두려움, 희망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당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연애 생활은 완전히 재앙이야. 사고 이후로 그런 여자들만 나타났어. 속물적인 여자들. 내가 아는 모든 여자가 내 재산을 빨아먹으려고만 하는 것 같아. 마치 내가 다리가 달린, 아니, 이 경우에는 다리가 없는 은행 계좌인 것처럼. 그는 자신의 농담에 웃으려 했지만 쓰라리고 유머 없는 웃음소리만 나왔습니다. 서연은 진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좋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인격, 정직함, 친절함을 소중히 여기는 여자들이요. 후원자가 아니라 동반자를 원하는 여자들이요. 그런 여자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한 명도 못 찾았어. 태민은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정말 많은 여자를 만나봤는데도 말이야. 사고 전에도 사고 후에도 항상 똑같았어. 이해관계, 야망, 거짓.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냥 고독에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 그게 더 정직하지. 적어도 고독은 그렇지 않은 척하지는 않으니까. 그 순간